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인해 한국이 반사이익을 얻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관료가 이례적으로 5G 이동통신망 구축 사업에 대해 삼성을 직접 거론하며 추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인데요. 미국 측은 그간 중국 화웨이의 통신 장비를 쓰지 말라는 언급은 계속해왔지만 대체 제품을 직접 명시한 건 이례적이라는 게 이동통신업계의 분위기입니다. 미국이 삼성전자를 거론하고 나선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과 상호 첩보 동맹을 맺은 파이브아이즈, 즉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에서 삼성전자가 5G 사업 실제 수주에 성공하자 화웨이가 선두를 질주해온 통신장비 시장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토트 체프먼 브라질 주재 미국 대사는 언론 화상 인터뷰를 통해 화웨이에 대해 전세계 5G 이동통신망 구축 사업에서 믿을만한 파트너가 아니다라며 삼성은 지적재산을 충실히 보호하는 적절한 5G 기술을 성공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캐나다의 메이저 이동통신 사업자인 텔러스는 100% 화웨이 장비를 쓰고 있었지만 최근 삼성전자, 에릭슨, 노키아 등과 5G 장비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텔러스의 가입자 수는 960만 명으로 캐나다 이동통신 시장의 2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다른 캐나다 업체에서 첫 신규 수주를 한 뒤 올해 2월에는 미국 업체, 3월에는 뉴질랜드 통신사와 5G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한마디로 삼성전자가 화웨이를 밀어내며 파이브아이즈 국가들을 차례로 점령해 나가고 있다는 것인데요. 삼성전자 내부의 분위기조차 이런 현상들은 미국에 있긴이 아니면 수주를 받기 힘든 상황이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웨이의 5G 시장을 모두 밀어내고 그 자리를 삼성전자가 차지한다면 삼성은 5G 통신장비 시장 점유율을 50%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점유율 50%까지는 아니더라도 삼성전자는 세계 1위로 올라갈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세계로부터 화웨이는 중국의 상징으로 천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웨이는 중화 민족을 위하여 분투한다는 뜻인데요. 회사 사명부터가 국수주의적인 냄새를 물씬 풍깁니다. 설립자인 런정페이는 중국 인민군 퇴역 군인 출신으로 정경유착을 통해 회사를 키웠고 통신장비 판매를 통해 전세계에서 중국 공산정부의 스파이 노릇을 한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도 안전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LG U+에서 처음 들여온 화웨이는 현재 대한민국의 통신 3사 KT, SK텔레콤, LG U+ 등 모두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므로 보안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SK, KT까지 거론하며 화웨이를 쓰지 말아라. 중국의 감시 도구다. 전세계 시민들이 중국 공산당 감시의 위험성을 알아차리면서 5G 산업의 조류는 반화웨이로 돌아서고 있다. 화웨이와 세계 통신 업체들의 거래는 증발하고 있다. 각국이 5G 네트워크에 신뢰할 수 있는 업체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인데 최근에는 그리스가 5G 인프라 개발에 화웨이 대신 에릭슨을 사용하기로 했다. 일부 글로벌 대형 통신업체 역시 깔끔한 통신업체가 되어가는 중이라며 프랑스의 오랑주와 인도의 지오, 호주의 텔스트라, 한국의 SK와 KT를 예로 들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아울러 몇 주 전 캐나다 빅3 통신업체들은 에릭슨, 노키와 삼성과 협력하기로 했다며 대중의 여론이 캐나다 5G 네트워크 구축에 화웨이 참여를 허용하는데 압도적으로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가장 민감한 정보를 누구에게 맡겨야 하는지 묻는 국가와 기업, 시민이 많아질수록 중국 공산당의 감시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답이 점점 더 명확해질 것이다. 화웨이 같은 중국 공산당 감시 도구와의 사업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아니 궁금할 수가 없는데요. 왜 미국이 하필이면 대한민국에 삼성을 밀어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삼성이 물건을 잘 만들기 때문입니다. 삼성이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선정하는 세계 50대 혁신기업에 14회 연속 이름을 올렸습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전 세계 임원 2,500여 명과 기업 1,000곳 이상의 역량을 조사해 출연한 2020년 세계 50대 혁신기업 명단을 공개했는데요. 한국 기업으로는 삼성이 5위, LG가 18위에 올라 각각 작년과 같은 순위를 유지했습니다. 삼성은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2005년 첫 혁신 보고서를 발간한 이래 14차례 발표한 혁신기업 리스트에 빠짐없이 등장했습니다.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혁신기업 보고서 발간 이후 혁신기업에 거론된 160개사 가운데 30%에 달하는 48개 기업은 딱 한 차례만 등장한 뒤 사라졌습니다. LG 역시 2009년, 2010년, 2013년, 2014년에 이어 작년과 올해 랭크대 역시 선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올해 1위를 한 업체는 애플이고 2위는 구글인데요. 최근 15년간 두 기업이 1, 2위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은 2008년까지 하락세를 겪다가 이후 급성장의 안정세를 찾은 모습입니다. 화웨이는 혁신기업 순위가 42위나 올라서 삼성을 바짝 추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혁신 뜻도 모르는 일본의 소니가 한참 밀렸다가 9위로 차트에 다시 모습을 보여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혁신 선도기업은 상대적으로 뒤처진 기업보다 투자를 1.4배 많이 단행했고 수익은 4배 이상 거두었습니다. 한마디로 혁신하는 기업은 수익도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한편 미국의 중국 대리기는 국방 분야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최근 화웨이를 포함해 하이크비전, 차이나모바일, 차이나텔레콤, 중국항공, 공업그룹 등 20개사를 인민해방군 후원기업 명단에 올렸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국방부의 이번 결정이 이들 기업에 대한 제재 부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미국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 이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말로만 경고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아예 법으로 정해놓고 퇴출시켜버리자는 것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미중 간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미 정부와 의회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이 중국을 불량배에 비유하며 불량배에게는 정면으로 맞서야 물러선다. 특히 친구들과 함께 맞서면 더욱 그렇다. 미국은 정확히 그렇게 할 것이다. 불량배는 자신이 불안하고 공포를 느끼기 때문에 남을 괴롭힌다. 미국은 우리 동맹과 파트너들 곁에 서서 필요로 하는 어떤 일이든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나 크라크 차관은 한국에 대해 자세하게 언급했는데요. 한국 내에서 미국과 중국 어느 국가를 선택해야 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EPA는 법치, 재산권, 주권, 인권의 존중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신뢰할 수 있는 국가 간의 네트워크다. 회원국이 네트워크 외부에 있는 국가와 단체와 협력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는다. 만약 선택을 강요한다면 주권을 존중하지 않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국을 중국의 보복으로부터 보호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크라크 차관은 미국은 단결과 연대의 힘을 믿는다. 세계의 시민들이 중국의 위협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중국이 바이러스를 은폐했기 때문에 세계적 대유행이 생겼고 그로 인해 세계인들이 중국의 은폐, 위협과 자국 경제가 중국이 주도하는 공급망을 통해 엮여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는 중국의 화웨이를 배제하고 대한민국의 삼성 또는 에릭슨이나 노키아를 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토드 체프먼 브라질 주재 미국 대사,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 모두 삼성을 이용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료들이 이렇게 입을 모아 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위에서 오더가 내려왔다는 뜻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삼성에 대한 감정은 놀라움과 경계심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요. 실제로 2017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첫 국빈 방한 때 수행했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헬기에서 평택 사업장을 내려다볼 기회가 있었는데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대체 저게 뭐냐고 물었고 동승한 미 정부 관계자가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시설입니다 라고 답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저걸 미국에 지었어야 되는데
아쉽다 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2019년 7월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연히 헬기를 타고 건물 위를 지나갔는데 감성, 그것은 내가 본 건물, 가장 큰 건물 중 하나로 제조용 건물이었다. 나는 그것을 보고 도대체 저건 대체 뭐냐? 난 그걸 또 보기를 원한다. 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얻고 싶다. 어떻게 건물을 그렇게 넓게 쌓아 올릴 수 있느냐? 우리는 대개 건물을 옆으로 길게 짓는데 정말 대단한 건물이었다고도 했습니다. 이어 올해 초에도 애플에 대해 이야기하며 삼성을 또 거론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솔직히 나는 애플을 많이 도와줬다. 그들에게 관세 면제를 해줬다. 알다시피 그들은 삼성과 경쟁한다. 삼성은 그들의 넘버원 경쟁자라고 생각한다. 삼성은 한국 출신이다. 우리는 한국과 무역협정을 맺고 있어 그것은 불공정하다며 삼성에 대해 경계하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아프리카 내 확진자 급증 상황과 대아프리카 외교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외교부 한 아프리카 재단, 대학, 연구기관, 민간단체의 아프리카 전문가들이 참석해 진행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보건 환경이 취약한 아프리카 지역에서 확진자 급증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며 대다수 아프리카 국가들이 보건 위기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제 상황을 겪게 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특히 제조업, 관광업, 원자재 수출 등 아프리카의 주요 산업 분야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참석자들은 우리의 대아프리카 전략에 대해 보건의료, 비대면 IT 분야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의 협력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이어 한국이 보유한 우수한 IT 기술력과 방역 경험을 활용해 보건, 스타트업 진출, 개발 협력, 공공 외교 등 분야에서 아프리카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아프리카 인도양 섬나라 마다가스카르에 한국 지원으로 첫 국립감염병 연구소가 들어서 아프리카인들의 환호를 받고 있는데요. 지난 25일 주 마다가스카르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 한국이 확진자 급증 사태 대응을 위해 긴급 지원한 진단키트와 부대 장비 등 덕분에 마다가스카르 국립감염병 연구소가 지난 23일 공식 개관했습니다. 안드리 라조엘리나 마다가스카르 대통령은 개관식에서 마다가스카르가 독자적인 감염병 연구소를 갖추게 된 것은 마다가스카르 의학 발전에 한 획을 긋는 역사적 이정표라면서 한국의 지원에 특별히 감사를 표했는데요. 이 자리에는 라조엘리나 대통령 외에 올리바 테인 자자나리벨루 외교부 장관, 아흐마드 보건부 장관 등도 함께했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에 따르면 아프리카에서 한국이 지원한 장비를 갖고 감염병 연구소를 세운 경우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마다가스카르 측은 건물 등 하드웨어를 자체적으로 조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국립연구소 개관은 독립 60주년을 앞두고 진행됐기에 더 뜻깊은 자리가 됐는데요. 그동안 마다가스카르에는 과거 식민종주국 프랑스가 세운 파스테르 연구소 한 군데에서 하루 200여 건의 검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발빠른 지원 덕분에 지난 4월 이곳 수도 안타나나리보 대학교 부속병원에 진단실험실을 1차적으로 개관하고 이번에는 국립감염병연구소까지 문을 열게 된 것인데요. 진단키트도 현재 28,000회 보유분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2600회분을 지원해줬습니다. 이로써 마다가스카르의 하루 진단 역량은 총 1,000건으로 5배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이에 임상우 대사는 앞으로는 진단센터 자체가 없는 지방의 진단 역량 강화를 위해 마다가스카르 측과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해 많은 마다가스카르인들에게 박수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기획재정부는 지난 25일 개도국의 확진자 급증 사태로 인한 피해와 대응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에티오피아, 미얀마 등 총 13개 국가에 대해 총 7,550만 달러 규모 사업을 승인했다고 밝혔는데요. 기획재정부는 한국의 방역 경험을 전파하고 개도국의 피해 경감 및 나아가 비대면 사업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파라과이의 첫 사업을 지원한 데 이어 이번에는 대외경제협력기금과 세계은행 및 유럽부흥개발은행 신탁기금을 통한 지원을 결정했는데요. 이번은 글로벌 협력에 긴밀히 기여하기 위해 대상 지역과 규모를 확대하였으며 이번 승인을 통해 금년 중 총 1.3억 불의 규모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번 EDCF 사업은 우리 정부가 확정한 ODA 4억 달러 지원 방침의 두 번째 사업으로 보건, 방역 예산 지원 프로그램과 의료 기자재 공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에티오피아는 한국전쟁 참전국이자 EDCF 지원 규모가 가장 큰 아프리카 국가로서 EDCF를 통한 대응 지원으로서는 아프리카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수출 가능 의료 품목을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조기 협의하고 기자재 공급 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정하는 등 신속한 지원을 위한 노력을 전개했는데요. 이 같은 우리 의료 인프라 인력의 아프리카 진출로 K-방역 또한 확산하고 있어 아프리카인들의 극찬을 받는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신북방, 신남방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고 비대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세계은행과 유럽개발부흥은행 신탁기금을 통해 총 550만 불 규모의 사업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개발도상국의 보건, 경제 회복을 위해 협력 사업을 지속 발굴, 지원하고 K-방역의 성공 모델을 전파하여 우리 보건인력 기술의 해외 진출 및 글로벌 국가 위상 제고를 견인할 계획입니다. 한국이 아프리카 국가들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인도적 지원 및 대응 경험 공유 등의 협력을 지속하는 한편 앞으로 변화될 산업 구조 및 국제 정세에 대비해 한국과 아프리카 그리고 한국과 개발도상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